네, 이번에도 찬성부터 인론을 시작하고 찬성 1번이 인론할 경우에 반대 2번이 교차 질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찬성 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첨단 기술, 환경, 팬데믹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포괄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쿼드 플러스 또한 당연히 이러한 쿼드의 기조를 이어받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외교적 혜택을 안겨줄 것입니다. 첫째, 쿼드 플러스 가입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질서의 재구축에 능동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쿼드는 인태 지역의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북핵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쿼드 회원국이 아니기에 한국은 당사국임에도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쿼드 플러스 역시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 인태 지역의 질서를 새롭게 설정하는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저 그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수용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쿼드 플러스 가입을 통해 한국은 많은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쿼드 플러스 가입은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져 첨단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시대에서 한국의 등등한 경제적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쿼드 플러스 가입을 통해 한국은 경제적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교통로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도 부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해양 운송량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쿼드 플러스 가입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여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핵 대응 능력을 제고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미 동맹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쿼드 플러스 가입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질의는 반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교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말씀해 주세요.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친미 기조에 따라 무역 수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무역 수지가 당연히 물론 지금이야 어떻게 간신히 흑자가 없지만 계속해서 적자였죠.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쿼드에 들어가서 능동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능동적인 목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궁극적으로 중국의 반발이 과연 일어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과 더불어 중국이 경제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뉴스에도 나왔듯이 중국은 이미 2년 전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시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보복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미 입장 표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럼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의 반발이 계속해서 예상이 됐는데 이때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것이 한국의 승리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같은 말로 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엄연히 다른. 네, 잠시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작해 주세요. 네, 맞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미국이 승리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인 것 마냥 쿼드에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다니면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 또는 경제적인 수지 타산 또는 수입,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국과 일본 사이 경제 보복을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은 초반에 중국 대응 조치에 굴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술 개발, 사용량 절감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또한 경제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일본 또는
호주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중국에 동일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목적은 미중 패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중국이 미국이 쿼드를 운영하는 데 목적은 미중 패권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쿼드의 목적은 반중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쿼드는 물론 반중을 어느 정도 포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쿼드는 국가 관련해서 다양한 보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이 좋은 것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가 중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은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희는 지금 전략적인 모호성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함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띠지 않음으로써 미중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 미중 갈등을 심각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질문이 아니라요. 한국에게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에 리스크를 지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반대 인론 및 교차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인론자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도태평양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음을 외교와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외교적 리스크에 대한 면입니다. 쿼드에 가입한다면 한국은 외교적 선택지와 주도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망가질 것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쿼드 가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필수적임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쿼드 내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그리고 뚜렷한 입지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기존 가입국들과 한국의 국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인도나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한국이 반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고요. 게다가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일본은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한국에 제한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쿼드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과의 마찰은 확실히 얻는 반면에 쿼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로 안보 부담입니다. 쿼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해상작전에 한국도 참가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한국의 해군력이 남태평양, 인도양 등지까지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이며 수시로 안보 도발을 하는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급하게 쿼드 활동에 참가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놓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북한과의 NLL 문제를 비롯해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이미 산적해 있습니다. 때문에 쿼드에 가입한다면 한국의 국방 전력은 분산되고 주변국에 도발 명분만 주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외교 정책은 마땅히 기민하게 국익을 챙겨야 합니다. 쿼드에 가입하더라도 쿼드 내의 입지가 부실하기에 우리의 이익을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으로 해군 전력을 분산하는 것은 우리의 해양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오지랖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외교적 리스크를 높이고 안보 부담을 가중시키는 쿼드 플러스 가입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체들이 4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 측에서 일일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분 동안에 교체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지금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것이 곧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절이라고 단정짓기는 굉장히 과도한 수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관계 경색과 경제 보복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쿼드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중국에 의한 경제 보복을 당한 국가가 있나 찾아보면요, 인도, 미국 그리고 호주 전부 다 중국에 의해서 쿼드 가입 이후로 그것은 이후로 경제 보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월요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쿼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중국과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쿼드 가입국들은 오히려 중국과 활발한 외교관계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브릭스 회의를 통해서도 중국과 인도의 정상이 만난 바 있고요. 이처럼 쿼드에 가입한다는 것이 곧 중국과 곧 외교적으로 척지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많은 비약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국에 의한 경제적 보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의 보복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합니까? 2016년 사드 사태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네, 사드 사태는 이제 명백히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사드는 북핵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였음에도 중국이 이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당위적으로 타당하냐를 외교 정책에서 따지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국의 경제 보복만을 두려워해서 우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당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리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도 무역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1수출 대상국이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흑자 규모를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히 미국은 지금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잃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공급망 재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쿼드 외에 다른 경제적 안보적 경제적인 협력 기구가 많습니다. 치포라든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처럼 다양하게 경제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 협력을 하고 안보 면은 또 쿼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협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IPEF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트럼프로 교체되면 트럼프의 리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세를 보복적으로 이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자국에 대해서 큰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중국과의 관계만 우선시한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의해서 지금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신익을 잃게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북한 때문에 우리가 쿼드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함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과의 우리나라 해상의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쿼드에 가입한다는 것이 곧 우리 군함이 전면적으로 인도태평양에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호주,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에서 원래 하는 것을 넘어서 남중국해에 직접 무력을 투사한다던가 하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훈련 수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해서 반발은 하지만 명시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때문에 이제 쿼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소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한국이 이제 쿼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까 쿼드 플러스 가입하지 않으면 쿼드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쿼드 플러스에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배제돼서 북핵 문제를 다루든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든 그저 방관자의 입장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반도가 포함되지만 그거는 이제 한국이 속해 있지 않은 어떤 국제 회의에서도 북한 핵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에 관련된 문제가 다른 곳에서 논의되는 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특전 시간 1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은 자유롭게 대화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특전 시간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대 측부터 시작을 하고요. 반대 결론 모두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는 각 3분이고요. 3분 동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측 반론자 말씀해 주세요. 네, 반대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찬성 측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찬성 측 분들이 현재 쿼드에 가입을 하면 한국이 그 쿼드를 통해서 어떤 외교 정책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쿼드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4개국 연맹이고요.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인도, 일본, 미국 이렇게 각자 목소리가 큰 나라들이 전개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일단 쿼드 가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계속 표하고 있고 최근에 라인 사태처럼 한국에게 과연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무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쿼드 내에서도 반기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 쿼드가 한국에게 주도적으로 맞춰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돼서 한국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 지역이 한반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도인 키이우랑 전선에 있는 도시 헤르손 중에서 어디가 요충지냐 하면 전선이 훨씬 더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요해지는 게 결코 한국 국익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쿼드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발호했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쿼드가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함하는 그리고 테러리스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억제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협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쿼드가 제대로 실질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다양한 미국과의 연합 활동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 다른 정권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쿼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멀쩡하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쿼드도 물론 이제 트럼프 정권이 했고 바이든 정권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정권 때 확장 기조를 펼쳤던 거에 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현상 유지 그리고 만나서 정상회담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 이제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제 무역 수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굉장히 왜곡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무역 수지에서 결국에 한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에게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었고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쿼드의 목적이 저희가 한국이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자명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 경쟁에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찬성 측 반론자 반론 시작해 주세요. 네,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반대 측에서 반론을 해주실 때 이름부터가 쿼드 4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의 논제는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 한국의 가입 의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GRP에서 발표하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G7 국가들 중에서 미국, 영국 바로 다음 순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예시에 불과하고 국제적 위상이 이만큼 높다는 것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왜 그걸 반대하는지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쿼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태 지역에서의 외교적 영향력과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쿼드 플러스에 가입해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쿼드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능동적인 목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만약에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로 당위성의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무역 입지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향등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너무 견제한 나머지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외교적인 선택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핀란드화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습니다. 또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치포나 IPF 같은 미국 주도 협의체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무역적인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과 호주는 중국에 의해서 경제 보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보복을 행사할 그런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에 대해서 아까 인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만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경제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연대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토론 시작할 때 각 12분을 무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유토론은 각 5분 정도 할당이 되어 있고요. 각 팀에게 횟수당 제한의 시간이 없습니다. 제 5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얘기하실 때 첨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분 30분 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찬성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코드 가입에 외교적 실익이 별로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해봤자 시험 잘 못 칠 것 같다. 그냥 시험 안 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교적 영향력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쿼드 같은 모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가봤자 별로 목소리 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 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일 뿐이지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외교의 영향을 향상시켜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이 쿼드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쿼드 내에서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개편할 때 자신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두고 보고 있다가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중국의 보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위성, 가능성, 그리고 그 실효성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더 쿼드를 통해서 공급망을 다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사드라는 명백한 방어용 무기의 배치에 대해서도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중국이 우리와 장기적인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다가올 미중 갈등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점점점 양자체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전략적 보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쿼드를 통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공급망의 문제를 대변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본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을 이루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전면에서 판매까지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히토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중국이 보복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만들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나 중국한테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국 말만 잘 듣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앞서서 반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좀 짚고 가고 싶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쿼드 플러스여서 4개국 연맹인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름에서부터가 4개국인 거가 그 나라들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G7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G8이다, G7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회의에 가지만 결국에는 겉도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 국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군사력 직수 6이다 한국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군사력 대부분 육군에 한정해 있고 해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쿼드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한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중국한테 쿼드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중국에 보고를 받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방금 전에는 호주나 일본이나 각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뒤집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급망 다각화 얘기하면서 중국이 언제까지 의존적일 거냐 쿼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쿼드는 FTA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조직이 아니라
안보적으로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는 데 훨씬 더 초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공급망 다각화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중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해서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아서 선택지를 줄여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한 일본이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한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아직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확신이 없다. 중국이 보복한다는데 확신할 수 있냐? 그러면 저희도 여쭙고 싶습니다. 쿼드에 들어가면 해양 안보 확보가 확실해집니까? 그러면 쿼드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고, 그러면 쿼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읽는 리스크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명제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는 근거는 딱히 힘이 없는 주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그 치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치포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포가 이제 반도체 관련 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치포에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아까 쿼드 플러스, 즉 쿼드가 안보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쿼드의 출발 자체는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쿼드 플러스 관련 논의 또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쿼드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경제, 보건, 기후, 가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것은 인태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같은 진영에 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을 위주로 재편하는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왜 그렇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인태 개념을 아베 총리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인도태평양 질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어서 한국 또한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호주랑 일본이 쿼드 가입 때문에 보복받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오류고요. 호주랑 일본은 쿼드 가입 이전에 쿼드와 별개의 사안으로 보복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2012년에 센카쿠 열도 분쟁 관련해서 보복을 당했고요. 호주는 2020년도에 이제 화웨이에 대한 중국 제재에 참여하면서 이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군이 강한데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쿼드 국가들 중에서 우리는 육군이 가장 강합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그리고 또 우리는 육지로 중국과 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군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쿼드를 통해서 해군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해양 안보 확실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중국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유효한 수단이 바로 쿼드 플러스입니다. 쿼드 플러스 국가의 해군력은 중국의 해군력을 아직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 플러스에 함께 연대하여서 우리가 중국이 힘에 관한 현상변경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까지 계속해서 안보랑 경제 얘기 저희랑 같이 열심히 하시고, 유례를 들어서 이제 안보에 그렇게 치중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쿼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 명제까지 갖고 와서 토론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안보, 경제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하자면,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쿼드 해군력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쿼드가 이 굉장히 문제점인 부분이 안보에 협력을 하면서 또 나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나토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했다거나 전쟁이 나면은 적극 협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억제력 정도 수준에 불과한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쟁 지역에서 우리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일본이 계속해서 이
쿼드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진입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쿼드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베 총리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일본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을 잠재적 경쟁국으로도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지난 라인 사태를 비롯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 때문에 한국이 쿼드에 들어갔을 때 입지가 적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쿼드가 이제 뭐 좋은데 일본만 꿀을 빨게 냅둘 거냐 이런 시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답변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후티 방문을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쿼드가 뭘 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미국 그냥 아직 그러니까 물론 대만에 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후티 방문과 같이 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쿼드를 그냥 본인들의 패권 싸움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후티 방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후티 방문 기본적으로 예멘 내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대만 내부의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쿼드가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외교적인 문제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미국은 실제로 후티 방문에 대해서 간접적인 공격들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일본이 강하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로 들립니다. 쿼드의 영향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쿼드가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안들 그리고 이 4개국이 모여서 안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 상징성 자체가 중국의 대만 해협 진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여기에 가입해서 일본이 우리를 반대한다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지 왜 가입 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쿼드에 가입해야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국의 결정을, 일본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팀 21초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써주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티 방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해양 안보가 아닌지 그게 해양 안보가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쿼드가 할 수 있는 지키는 해양 안보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미국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쿼드가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토론 10분 정도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똑같이 2분이고 반대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쿼드가 뭘 했는지 그리고 이건 그냥 미국의 패권 싸움용 기구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반박해주신 후티방군은 이거는 해양 안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려서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네, 저희는 외교는 전쟁, 분쟁을 피하는 기술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외교가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외교 정책에 있어 가장 최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국익입니다. 저희는 인도태평양 해양 질서를 유지를 위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외교적 리스크와 안보 부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주장을 드렸습니다. 우선 외교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쿼드에 가입한다면 한국은 외교적 선택지와 주도성을 상실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조차 강요하지 않은 선택지를 본인이 스스로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에 중국은 꾸준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교류는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경제적 피해를 크게 입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두 번째로 안보 부담에 대한 면입니다. 쿼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해상작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한국의 해군력이 남태평양, 인도양 등지까지도 관여하게 됐는데 한국은 북쪽의 명백한 적국인 북한과 휴전 상태임을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외교 정책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쿼드 가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쿼드 플러스에 가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고 안보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의 가입을 신중히 제고하고 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국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승 결론 시작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후티 반군 말씀하시는데 후티 반군이 해양 항모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후티 반군은 근거진 육상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서기 힘들고요. 그리고 후티 반군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반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내전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고 예멘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쿼드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쿼드의 가장 큰 목표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안전 유지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공언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리의 무역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모든 고향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와 그 대만 해협 교류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 쿼드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쿼드 플러스는 해양 강국들이 힘을 합쳐서 그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막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쿼드 플러스에 가입해서 우리에게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대만 해협의 운명이 남들의 손에 결정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이번 토론 준비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게 정말 외교적 언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발상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먼저 창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중국의 부상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했고 인도태평양 개념을 먼저 제시해서 지금의 쿼드가 형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베를 쿼드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얄미운 사실입니다. 외교적으로 일본은 우리를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질서를 먼저 설계하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선을 관철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쿼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강대국들이 설계한 국제질서를 수동적으로 맞닥뜨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쿼드 플러스입니다. 오늘날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인태지역 전략의 재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쿼드 플러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남들에게 맡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수동적인 태도로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을 전염시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